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인데 어제 그제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네네. 지금 어디에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상 사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또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서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귀성길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미세먼지 상황도 틈틈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에서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11일 설 연휴 첫날 목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이 화두로 던져지죠. 충청남도는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모습이 돼야 할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누굴 만나더라도 코로나19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 또 지키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도 일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감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집에서도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라 저와 집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씁니다.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상당한 거리두기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식사도 좀 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심지어 잠잘 때도 제가 머리를 동쪽으로 둔다면 우리 집사람은 안사람은 머리를 서쪽으로 머리를 반대방향으로 줘서 집안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간 감염이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족 간 감염에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제가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예. 시계를 좀 돌려서 1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우한에서 돌아오는 교민들 충남에서 거처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결심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한에서 그 사태라는 것은 전 지구인들을 놀라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한 교민을 충청남도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받아들여 했다는 것은 충남 도민 입장에서 특히 아산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만약 수용 결정을 거부한다면 다른 시도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건 국가 재난 상황이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왕 정부가 결정한 것인 만큼 반드시 수용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 정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재난 역사에서 아주 정말 금자타처럼 멋진 우리 국민의 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그 도민께 시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또 듣기로는 그 어르신들 복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어르신들만의 놀이터를 또 만드셨다 들었거든요.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는 알아도 어르신 놀이터는 또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어르신 놀이터라는 건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 놀이터를 통해서 몸도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사이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놀이터가 없어요. 근데 유럽에는 굉장히 어르신 놀이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놀이터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놀이터를 통해서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나아가서 교제하고 어떤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가 공주에
어르신 놀이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놀이기구는 유럽에서 다 들어왔고 한 3월 정도에 어르신 놀이터 전국적으로 공식 개관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좋아하십니다. 일단 당신들 그 놀이터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신기하면서도 그렇죠. 좋아하시고요. 네. 올해는 작년에 하나를 선정해서 했지만 각 시군에 어르신들을 빌 때마다 우리 시군에도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오. 이렇게 막 굉장한 압력을 가하시죠. 네, 근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아동복지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요? 아동복지와도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출산 친화적이고 아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는 369 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369 정책에서 3부터 볼까요? 3은 네, 뭔지? 3부터 보겠습니다. 3은 3대 무상교육. 3대 무상교육이라는 것은요.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미 2019년도부터 고등학교에 100% 무상교육을 합니다. 네. 그 수업료, 책값 한 1년에 한 123만 원 정도 되는 게 전혀 네. 1원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2019년부터 시행하죠. 그래서 이렇죠. 중학교 1학년부터 신입생의 교복 대금 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네.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급식, 또 말씀드린 무상교복 3대 무상교육이라고 실행하기 때문에 이 3이 들어가는 거라고 예. 말할 수 있죠. 교육비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먹는 거, 예. 또 입는 것까지 다 무상으로 지급을 예. 하겠다. 또 3위 3대 무상교육이었고 예. 이어서 6 보겠습니다. 6은 36개월 행복 키움수당이에요. 네. 충청남도는 제가 이제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한 4개월 20일 정도 되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외에 충남형 아기수당, 예.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한 월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예. 있는데 이게 36개월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69에서 6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근데 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작스럽게 뭔 일이 생겼을 때 네. 아이를 누가 좀 이렇게 돌봐줘야 어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아이를 어디다 네. 맡겨요? 또 밤에, 그죠? 네. 더구나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도 문을 닫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충청남도는 24시간형 긴급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네. 예, 충남 아이 키움들이라고 해서요. 그게 이제 도지사 관사를 저와 우리 도민들께서 어린이집을 내놓아서 아, 그래요? 예, 그런 거면 이제 도지사 관사를 어린이집 내놓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형 네. 어린이집이 된 거죠. 예.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아니, 충남이네요. 그 관사를 내주시면 도지사님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이제 부지사님이 쓰시는 아파트 아, 그래요? 조그만 관사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9 보겠습니다. 9는 119 긴급 임산부 이송 서비스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충청남도가 아주 자랑하는 그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작년만 해도 한 6천여 분이 이용하셨고 올해는 한 7천여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거를 특별하게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네. 이 차량을 개조해서 분만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래요? 갖추고 실제 분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정책이고 사실 이제 몇 개 시도가 우리 충남과 함께하는 데가 뒤에 있는데요. 네. 이건 전국으로 하루빨리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 임산부 분들로부터 아주 좋은 그러네요. 호응을 받고 있는 네. 우리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 이 119 임산부 이송 서비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준비되어 있군요. 저희는 그 아이 키우기 준 전체 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최고의 정책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남도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최고의 과제 중에 과제가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 저출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충남 같은 경우는 아이를 2명 낳았을 때 뭐 신축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직업과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우리 기존의 임대주택보다 더 넓고 더 저렴하고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마련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혼부부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정표를 세우는 좋은 정책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라고 말씀드리죠. 예, 주거가 안정돼야 뭐 아이도 낳고 그렇습니다. 정착하고 예,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그 낳은 아이를 기르는 것도 또 만만치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육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정책도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육아 환경 문제가 만약에 이제 더 행복한 주택을 들어간다면요. 예, 일단 그 건축 자재가 친환경 네. 자재입니다. 예, 클린 시스템을 그 우리가 구축하고 있고요. 예,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하면서 예. 예, 거기에다가 층간에 아이들이 뛰어놀게 되면 소음이 있잖아요. 네. 층간에 소음 저감 구조로 만들고 거기다 이제 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IQ 좋은 체제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우리 더 행복한 주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공간도 훨씬 더 넓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더 행복한 주택이 25평형이 기본형이고 네. 20평형, 16평이기 때문에 아이 2명을 넓진 않지만 아이 2명을 키우고 예.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더 행복한 주택의 특징이죠. 예. 네. 크고 안전하게 네. 쾌적하게. 그러면 주거 비용이 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25평형이 기본형이라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예. 이런 25평형이 보증금 5천만 원. 신혼부부한테 이제 융자 지원제도가 있거든요. 네. 보증금 5천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고 월세가 15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뭐 20평형 그 16평 더 적죠. 보증금 3천만 원에 한 9만 원까지인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월세가 15만 원도 사실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일일 노동했을 때 임금 만약에 한 이틀 정도 일하면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15만 원을 책정했는데 네. 15만 원도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반을 충남이 부담합니다. 7만 5천 원을요. 2명이 태어나면 전액을 충남이 부담합니다. 네. 한마디로 아이 키우는 것은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게 이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인데 이 15만 원도 아이 2명이 태어나면 전액 그 월세를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네.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저는 그 우리 충남도민들의 은혜와 성원 덕분으로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또 충남도지사로 이런 소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요. 이런 4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부여받은 입장에서는 이런 충남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기업화기 충남이라는 소명을 반드시 실천해서 이런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저 입장에서 당연한 국민에 대한 도민에 대한 도리이고 의무라 생각하고 그 3대국을 극복하는 선도적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뭐 말씀하시는 내내 즐거워 보이셔서 예, 충남 고맙습니다. 도민도 함께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사는 얘기, 경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디 안 가세요? 어딜 설 가요? 연휴 시작돼서. 가면은 안 되는 거기도 그죠? 하고요. 네. 오래간만에 저는 이제 며느리로서 놉니다. 예, 정철진 평론가도 어디 안 가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번 설 명절까지는 네. 일단 정부에서도 뭐 5인 이상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키라고 하니까 이제 따르기로 다 우리가 합의를 그래요. 네, 명절에 얼굴 보니까 좋네요.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자, 이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설 명절 이후부터가 굉장히 또 중요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부도 어느 정도 설 명절을 감안하고 이사 대책을 발표를 했죠. 3080 플러스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30만, 서울에 30만, 전국으로 이제 80만 플러스 83만 호를 공급하는데 시기가 2025년입니다. 네. 이게 빠르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 83만 호 외에 3기 신도시가 약 120만 가구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것도 한 2024년부터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네. 2025년에는 거의 200만 가구가 예. 전국에 이제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바로 이번 설 연휴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네. 큰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또 이런 예. 전망을 해봅니다. 이사 대책은 바로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고 2025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4, 5년 정도 이후에 벌어질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전망을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영상 먼저 보시죠. 자, 25번째 대책까지 나온 겁니다. 부동산 시장 뜨겁고 모이면 그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서는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예.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실은 오늘 이 시간은 뭐 집값이 5년 뒤에 더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건 신의 영역이죠. 네. 그것이 아니라 과연 5년 뒤에 우리의 주택의 모습은 어떤 트렌드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을 맞아서 한번 트렌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귀가 쫑긋띄입니다. 이제 전세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한 3년 뒤 정도에는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 저처럼 앞으로 이제 가까운 시간 안에 매매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우리 정철진 평론가 옆에 앉아서 열심히 해부하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뒤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그 전망, 첫 번째 전망부터 좀 살펴보죠. 네. 어떻게 될까요? 자, 5년 뒤 부동산 시장 신축 대형 주택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신축 대형 주택, 글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네, 아마 네. 저런 전망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형 주택이라고 좀 이따 하나씩 보겠지만은 네, 네. 사이즈, 워낙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희소성 때문에 대형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신축을 붙인 것은 네. 아파트, 주택도 진화를 합니다. 네. 이게 불과 5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와 지금 아파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트렌드를 함께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네.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부동산 하락론의 지금까지의 핵심 논거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하락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출생아보다도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그럼 뭐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해도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릅니까? 수요가 줄어드는데 네.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택 보급률을 보면 이미 100%가 넘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집값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저렇게 보급률은 104%를 넘어가고 있는데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고 남은 것은 집값 떨어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네. 네. 이게 지금까지는 안 맞아 왔다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서 통계 보셨다시피 2010년에도 이미 100% 네. 넘었거든요. 네. 근데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올랐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놓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네. 풀릴지는 몰랐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뭐 가구당 주택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시점에서는 돈 대 주택으로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저금리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돈이 결국 계속 주택을 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 놓쳤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가구 분화입니다. 1인 가구가 예. 워낙 많아지면서 저 주택 보급률 100%라는 통계 자체가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노후주택, 멸실주택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주택 보급은 충분한 것 같은데 멸실이 된단 말이죠. 네. 네, 이런 노후화에 대한 문제들을 놓치게 되면서 저런 열악한 주거 주택 환경을 놓치게 되면서 분명히 인구는 줄어서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 논거가 안 맞아 들어가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근데 올해 인구가 또 줄어들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역시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이렇게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면
뭐 일본 모델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 1인 가구 분화가 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도 부랴부랴 이렇게 대형 주택 공급에 그러니까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늘린 이유도 역시 가구 분화에 대한 예측 때문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앞서 주제가 5년 뒤 부동산 시장은 신축 대형 아파트가 뜬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방금 또 1인 가구는 또 늘어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1인 가구인데 대형 아파트가 뜬다. 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헷갈리고 중요한데요. 우리 예인 MC는 이제 네. 지금 집에서 살고 싶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작은 혼자 살 평수, 때? 큰 평수. 아이, 큰 평수죠. 당연히 큰 평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평수를 다 원하는 게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소형 평수가 핵심이었었고 네. 이었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념에 따라서 내가 왜 큰 집에 사느냐, 넓은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집이라는 영역이 사이즈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혹시 홈 이코노미를 합쳐서 홈코노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뭐든. 모든 행동을 이제 다 해야 됩니다. 네. 집에서 학교 가고,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운동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집이라는 부분들이 이 규모,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가 소형 해가지고 대형을 또 안 지었어요. 네. 희소성까지 결합을 해서 앞으로는 이 대형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최근 예능 프로그램이 좀 선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 맞아요. 수가 있죠. 네. 네. 그 뭐 혼자 산다 이런 뭐 맞아요. 프로그램 뭐 이런 네. 거기 보면은 그 집안에 무슨 헬스 장비도 있고 맞아.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옛날에 한참 유행하다가 요새 잘 안 쓰였던 표현이 있는데 그 유비쿼터스라는 말인데요. 네. 그게 사실 어떤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뭐 각종 시설 다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이런 각종 시설들이 개인에게 축소돼서 집 안으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건 우리가 집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거기서 일도 하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뭐 각종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다 보니 공간 자체가 좁으면 이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는 혼자 살더라도 넓은 평수로 그리고 넓은 평수라도 방도 여러 개 또 다양하게 있는 걸 선호하다 보니 이제 1인이라고 방 하나짜리 원룸에 사는 게 아니라 중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 게 아닌가.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사는데 뭐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데 그리고 자는 공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모든 일이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좁은 데보다는 넓은 데를 확실히 선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꽤 오래 이제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규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이제 경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것이 서울로도 가고 있지만 또 하나 똘똘한 한 채에서 그냥 큰 평수 한 채 또 이런 경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또 대형 평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앞에 신축이 있었거든요. 굳이 신축을 거론하신 이유가 또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대형 같은 경우와 합쳐서 이제 신축을 보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 옛 좀 아파트들은 아직도 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들도 네. 있죠. 네, 네.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의 차이가 확연하죠. 제가 여실히 느끼잖아요. 아. 이 한겨울에 요즘에 이렇게 추웠다가 뭐 이러잖아요. 네. 제 차도 오래됐어요. 네. 차가 시동이 안 걸릴까봐. 그리고 눈이 오면은 이거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이거 치우려면요. 너무 근데 힘들죠. 이렇게 지하 주차장 있는 집에 사는 분은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갈려요. 저는 네. 신축 네. 아파트거든요. 게다가 네. 차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의 대중화가 정말 명확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충전 문제들까지 결합하게 되면 이제 신축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대형 사이즈이긴 한데 이제 신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최근 아파트들 경향들을 보면 이렇게 신축의 가격이 더 오르고 신축 중에서도 이 평형이 클수록 가격이 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그런 데는 비싸다는 거. 네, 굉장히 비싸죠. 중요한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러 여건들이 잘 구성돼 있으면 거기가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신축 아파트 또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5년 뒤에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전망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전망입니다. 역세권 말고 땡땡땡
역세권이야말로 최고의 입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5년 뒤의 트렌드를 좀 전망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세권 혹은 뭐 무슨 대형 마트가 있는 몰세권, 네. 학군 이런 것들이 현재 집값과 집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재택근무라는 게 굉장히 퍼지겠죠. 예. 하고 지금 대형 마트 주변에 있는 게 보다 다 온라인으로 네. 시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온라인 교육.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법들이 5년 뒤에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딱 속옷 바람으로도 그냥 나가면 이것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속옷바람으로 네, 뜰 수가 있을 것 같다. 바람으로 어딜 나가요? 아니 근데 바람으로, 그래서 요새는 네. 발코니가 있는 집들이 되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약간 아파트인데도 뭐 이제 옥상 공간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데가 되게 유행한 게 네. 이제는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집이 휴게 공간이자 동시에 거주 네. 공간, 업무 공간이 겸해지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테면 빛과 바람의 중요성 그러니까 숲세권 같은 거 나오고요. 또 쾌적한 환경 이런 얘기 나오니까 친환경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영역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수요들이 그만큼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속옷바람으로 뭘 만났나? 자연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연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자연, 숲세권 이런 거. 예, 뭐 숲세권, 공원에 근처에 있는 공세권 예. 이런 것들이 교통의 편리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매력이 될 수가 있다. 네. 5년 뒤에는 아마 하늘을 나는 차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교통지옥하지만 그것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9 to 5가 아니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하는 시점이 출근입니다. 그러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런 역세권이 5년 뒤에는 새로 말한 우리가 이제 그 트렌드를 뷰 맛집 뭐 이렇게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네네. 저게 강변 뷰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쾌적함, 자연과 더 가까우는 그런 것들의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년 후 네. 저 나는 자동차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전기줄 정리되기 전엔 그거 안 됩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조사한 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 미래 주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요. 향후 주거 선택 요인을 뽑는 설문조사에서 쾌적성이 35%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주택 선택의 첫 번째 요소는 교통 편리성이었거든요. 이걸 제쳤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찾으면 되겠네. 역세권이면서 공원 주변에 있으면서 한강도 보여. 얼마나 비싸. 또 평수도 대형이야. 예, 그러면은 신축이야. 못 사죠. 못 사죠. 꿈의 집이네요. 야, 그냥 하여간 저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앞서 좀 봤지만은 뭐 편의시설, 네. 그러니까 몰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세 번째 매력도로 떨어졌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발코니 있고 네. 뭐 테라스 있고 이게 요즘 TV 보면은 그런 데 많이 사시는 나오죠. 집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탈 아파트까지 나오고 네. 있어요. 탈 서울. 그래서 서울 근교 전원주택, 또 테라스 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매수가 오면서 네. 가격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이후에 아주 그 강화된 것 중에 하나 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도쿄를 벗어나서 네. 그 전원 쪽으로 찾아가는 게 굉장히 유행이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왜 집 찾아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그렇게 또 이렇게 전원으로 나가서 경기도가 그렇게 인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아는 분 경기도에 집 한 채씩 다 있더라고요. 네. 저만 없더라고요. 근데 전원으로 나간다 이런 건 좋은데 요즘에 네. 배달이 닿는 거리 정도까지 맞아요. 이런 게 또 있어요. 네, 네. 갈색권이라고. 자, 5년 뒤 부동산 세 번째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5년 뒤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전망인데요. 최고의 매매 타이밍은?입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매매 타이밍. 5년 뒤에 부동산 그러면 집값이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 집값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네, 쉽게 답변할 수가 없고요. 현 상황까지 보면 이제 강남의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드디어 평당 1억 시대는 글쎄 열렸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게 뭐 단순히 호가가 아니라 이제 매매 체결가의 시대이긴 한데 지금 우리는 5년 뒤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물량이에요. 우리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2025년에
정부 당국은 83만 호 공급에 네. 3기 신도시까지 합치면은 거의 200만 이제 가구가 들어서게 엄청난 됩니다. 거거든요. 근데 우리 뭐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물량 앞엔 장사가 예. 없었어요. 무조건 급락합니다. 저게 네. 된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화입니다. 현실화. 아. 계획대로 될 수가 있을까? 예. 정말 2025년에는 저 많은 공급들이 나올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해 뭐 내내 혹은 내년 초 이 정도의 막 택지도 잘 조성된데 막 실제로 분양도 되고 들어설 수 있대. 예. 이런 신뢰도가 나온다면 네. 시장은 먼저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 다만 막 삐걱댄다든가 저거는 뭐 숫자상의 공급량이지 예. 뭐 아니야 이런 좀 부정적이라든가 신뢰를 잃게 될 경우에는 공급으로 또 가격을 잡는 것도 좀 예.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몇몇 재개발 단지는 지금 좀 움직인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네. 바가 있어서 어쨌든 무주택자들은 집을 언제 사야 되느냐 불안하거든요. 네. 영끌이 왜 나왔냐 하면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막 산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영끌을 통해서 너무 오르기 때문에 네. 아마 패닉 바잉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위험한 타이밍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저금리 시대가 이제 뭐 8년, 9년째 이어지고는 네. 있어요. 하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저금리 한 2년 더 간다, 3년 더 간다. 그럼 돈잔치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금리가 2년 저금리가 더 갈지 안 갈지는 그 누구도 네. 모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좀 걸리는 것이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1,700조, 1,800조, 뭐 1,900조이기 때문에 금리만 조금만 오르던가 네. 아니면 우리 소득 구조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큰 틀에서 이게 삐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막 영끌, 무조건 집 사야 돼. 부동산은 뭐 반드시 올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트렌드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집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예. 그 집을 집값을 구성했던 문법들이 그런 점들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다주택자들은 지난해 거의 버티기 수준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다 팔고 싶어 하는데 다 그러죠. 세금 때문에 못 판다. 지금 뭐 양도소득세가 또 10%포인트 6월 지나면 중과가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럼 이 세금이 풀어질까? 그러니까 지금 높은 이 세율이 떨어질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정부가 돈을 푸는 작업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세금은 더 거둘까요? 아니면은 덜 거둘까요? 더 걷겠죠. 더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도 뭐 본인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정에 어떤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런 세금 부분과 네. 현재 자신의 어떤 처지를 좀 비교를 해서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세금 부분은 네. 앞으로 더 꾸준히 뭐 비단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보유세, 종부세보다 오르는 속도가 가파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를 견디고 나면 야 그래 내가 종부세 뭐 1억을 내도 3억이 오르는데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요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 1주택자는 어떤 점이에요? 1주택자,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예. 홀딩과 버티기밖에는 없는 게 이제 불과 한 1, 2년 전에는 이제 집을 옮길 때요. 일시적 2가구가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먼저 또 사두고 나중에 이걸로 이사 가고 이주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네. 복잡한 문제도 또 네. 있고요. 네. 정부 당국에서도 뭐 어떤 기간 내에 이 집을 팔지 못하면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또 이게 또 중과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섣부르게 나는 1주택자니까 집 옮기려고 더 사야 되라기보다는 좀 더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고 한 1년 정도는 버티기 전략, 돌아가는 네. 모습들을 좀 보는 것이 어떤가. 예. 홀딩 전략과 버티기가 어떨까. 1주택자는요. 이런 생각을 네,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예, 5년 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지금 화면 잠깐 봤습니다만 그때 설은 참 풍성했네요. 다들 모여 있고. 네. 근데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죠? 예, 이 얘기 해볼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 네. 그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네. 설 명절에 친척들과 함께하기 힘들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지난 추석 이후 예. 불효자는 옵니다. 네. 이 분위기죠. 예, 예. 5인 이상 뭐 모이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가족들 네. 모이면 바로 5인 이상인데요. 그러니까요. 뭐 과거에는 안 가면 불효자였는데 맞아요.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면 네. 불효자 소리를 그렇습니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설 당일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전에 미리 성묘 가서 아니 이런 예전에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철도 고향 내려가는 철도 예매부터 힘들었었어요. 예, 맞아요. 확인해 드릴게요. 네. 네. 지금 171만 네. 표가 있어요. 네. 좌석이 지금 창가 좌석만 팝니다. KTX. 그런데 판매된 양을 보니까 33만 석 정도가 팔렸어요. 네. 이게 지난해 설하고 비교해 보니까 36% 수준, 예, 예. 3분의 1 정도고요. 예. 또 지난 추석 대비로는 85% 수준. 예. 지난 추석에도 이동량이 줄었는데 그거보다 더 줄었죠. 자,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를 한번 들여다보면 네. 예매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교양 갔다 오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또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코로나를 옮기는 게 문제인데 네. 지금 미리 친척 방문을 했던 분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창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으로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이들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죠? 다 봤습니다. 네, 네. 다 봤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희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설, 추석, 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네. 이게 뭐 얼마라고. 하지만 기분이 괜찮았는데 네. 문제가 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도 못하니까 네. 사실은 내려가는 길은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이통 3사가 설 연휴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해서 네. 통행료가 유료인 대신에 네. 통신료가 무료다. 그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비대면으로 만나라는 그 영화 영상으로. 네. 집에서 영화 보세요. 이 얘기고. 맞습니다. 예전에는 설 네. 명절 앞두고는 또 설비 옷 해입었잖아요. 네. 근데 해입었어요? 아니, 안 해봤죠. 계세요? 여기 옷 새 옷 해본? 요새 애들 설빔하면 빔이 무슨 광선이 나오는 줄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 같지 않은데 옛날에 제가 이제 한복하면 당연히 설 때는 신정, 구정 때 다 입었었고요. 네. 그리고 제 어렸을 때 소원 중에 하나는 금박 한복이었습니다. 네. 금박 밑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부잣집 네. 애들은 그렇게 금박을 입더라고요. 저는 그게 늘 소망이었는데 이제 나이 들으니까 또 금박은 또 못 입겠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뭐 한복 맞춰 입고 뭐 이러는 분이 예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뚝 떨어졌죠. 그래요. 네.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네. 또 예전에는 그 설 앞두고는요. 오늘 정도죠, 오늘. 네. 내일이 설이니까요. 네. 목욕탕 갔거든요. 때밀었죠. 목욕탕을 가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다. 그 명절 전날 혹은 명절 네. 이른 새벽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미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네. 3대가 그럼. 목욕탕으로 갑니다. 예. 아침에 춥거든요. 네. 그래도 끝나면 바나나 우유 사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럼 이제 손주는 등 밀어드리는 게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가족 간의 돈독한 예. 그런 연례 행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전에 오죽하면 드라마 제목이 목욕탕집 남자들. 맞아요. 자, 정말. 그리고 성묘도 가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죠. 그랬죠. 그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전라선 예매를 앞두고 24시간 전부터 차표를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예, 9시 반에 나왔습니다.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예, 24시간 먹고 자고 계속 기다릴 겁니다. 저녁에 또 일부 또 교대했다가 또 나와야 되겠어요. Don't believe me, just watch. Don't believe me, just watch. Don't believe me, just watch. Hey, hey, hey. 와, 요즘은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 네.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예, 예. 예매하는데 24시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줄 서는 곳은요,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나온다. 네. 그럼 맞아요. 첫 번째로 사야지, 뭐 이런 정도거든요. 네. 그 외에는 다 온라인으로 광클릭. 네. 지금 나훈아 이 선생님의 공연을 보세요. 클릭수로 그냥 따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온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가서 줄 서는 겁니다. 네. 저 때는 제가 뭐 킹콩 보려고 그러면 극장 앞에 몇백 미터 네. 줄 쓰는 거예요. 네. 표 사는 건 다 줄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특히 기차. 네. 동시간대에 정말 2, 3천만 명이 고향 찾아 흩어진다. 이제 전라선은 언제부터, 네. 경부선은 언제부터. 그럼 24시간 전부터 네. 창구에 대기하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일가족이 네.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저 인파 보세요. 자리가 앞으로 가거든요. 또는 이제 직장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이 서울에 와서 일하던 직장 동료들이 함께 품앗이를 합니다. 네. 5표를 사야 되는데 네. 한 명이 줄 서고 이제 왜 이 친구 안 오나? 3시간 후에 교대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이때만 해도 제 자리 좀 맡아주세요. 갔다 오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난 당신 모릅니다 하거든요. 아, 저 때 정말 줄을 놓치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근데 저 때는 또 기다리다가 표가 매진돼도 집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반표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하나 얻어 걸리면 고향 갈 수 있으니까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반납된 거 말고 암표가 또 있었죠. 암표. 뭐 영어관 암표도 암표였지만 있었어요. 그때 당시 명절이면은 뭐 암표가 항상 뉴스 아이템에 빠지지 않고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표가 뭐 어디 가는 게 10,000원이다 그럼 뭐 2배, 3배 부르는 게 값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추억 돋네요. 네. 아니 그리고 예전에 뉴스에서 그거 보잖아요. 무슨 공단에 버스가 쫙 써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공장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을 탁 마치고 와 모여서 맞아요. 자 전라선 뭐 경상도 가는 거 충청도 가는 거 쫙쫙쫙 타고 고향 앞으로 이런 거 막 나왔다고. 90년대 초에 제 첫 직장이 구로공단이에요. 명절 되면 좋은 회사는 하루 전부터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동원하는 회사는 최고 좋은 회사. 네, 그럼 중소기업들은 또 회사들끼리 그 같은 방향으로 전세버스를 구해요. 네. 그래서 회사 일 마치는데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고향 가는 길이 너무 편한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손에 선물이 있어요. 회사에서 네. 세제든 뭐 햄이든 네. 종합선물 세트를 주면 좋은 회사. 마음이 뿌듯해요. 네. 거기다 또 자신이 챙긴 이제 보자기를 예. 싼 선물까지 들고 딱 탈 때 그 푸근함. 저는 그 기억이 나네요. 해마다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그렇죠. 아니 저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명절에 가족들 안 보고 다 여행 가거든요. 이때는 뭐 명절 되면 무조건 가족들 고향 가고 이렇게 만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야박해졌네요. 그래서 표현을 전쟁 같았던 고향 맞아요. 가는 길 이랬거든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2시간가량 걸리던 서울 대전 구간이 무려 9시간에서 10시간이나 걸리는 등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가나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 와 이게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근데 대단한- 제가 방금 뭐 밥 지어 먹는 모습 이런 거 본 아니, 것 저 같은데. 때는 그냥 네. 연례 행사예요. 네. 그냥 저희 이재용 아나운서 같은 분이 그냥 방송 딱 틀면 도로가 주차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중계 방송을 하는 순간 네. 도로 변에는 사람들이 뭐 캠핑하는 것처럼 네. 저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지 그럴 텐데 야. 저 때만 해도 다 쳐보세요. 집집마다 등산용 이 버너와 코펠이 있었거든요. 네. 필수품입니다. 그 끈에서 이제 밥 짓기 시작하는 거죠. 야 여기서 한 끼 먹고 가야 되는구나. 대전까지 기본 10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 그럼 목포는 20시간이에요.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면 10시간이요? 미국 가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지만 고향 가는 게 하루 꼬박 걸린 곳도 많습니다. 옛날에 90년대가 본격적으로 마이카 시대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 갈 때 어머니 저 차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싹 다 차로 이동을 했는데 맞아요. 너무 막히니까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그때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옆에서 윷놀이 하는 거. 네. 차가 쫙 막혀있는데 옆에서 윷놀이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설 때가 춥잖아요. 겨울이라. 저 이제 윷놀이 하는 거 보이시죠? 윷놀이. 근데 그리고 옆에 숨기타는 사람도 아유. 있었어요. 저 이제 귀족들이 하는 거였는데 저런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막히면 우리가 이랬나 이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차는 없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네.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 화장실이 문제였어요.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3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이제 긴급한 게 화장실. 네. 두 번째가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인데 아차 먹거리를 안 싸왔다. 혹은 떨어졌다 그러면 식량을 구해와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차에 기름이 떨어져요. 아이고. 이거 미리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휴게소 주유소는 한참 남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러 갑니다. 통 가지고 다녔어요. 통 가져요. 그냥 기름통 들고 아니면은 뭐 몇 리터짜리 이 페트병이라도 가서 기름도 받아오고 네. 식량도 사오고 이게 무슨 정말 뭐 피난 훈련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차 막히는 데는 네. 꼭 이렇게 보따리 상들이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어요. 아, 상점이 열리는 거예요. 빵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팔았지. 물론 2배 가격이지만 네. 그랬었죠. 그래도 그걸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뻥튀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뻥튀기. 거죠. 그게 또 이제 크고 오래 먹거든요. 네.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다가 그저 차를 산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안 가니까 내려서 나머지 친구들이 걸어서 갔어요. 네. 걸어서 미리. 가는데 차보다 더 빨라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옛날 일이지만 그때는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뭐 윷놀이하고 스키도 타고 귀성길이 정말 다이나믹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뭐 요즘에는 차례상도 굉장히 많은 부분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선 사진을 좀 비교해서 볼까요? 야. 네, 예전에 왼쪽 게 이제 예전 거면 네. 굉장히 네. 풍성하잖아요.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오른편 보면 막 케이크도 보이고요. 커피도 있고요. 치킨 뭐 네. 마카롱 햄버거도 있고. 네, 이런 것도 올라가 있고. 그거 굉장히 기억하시는지 달라졌어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옥춘사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 빨간색 사탕 있었어요. 네. 요새는 그 차례상에 제가 그 옥춘사탕을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분들이 이제 이해하려면 막대기 없는 롤리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꽤 분홍색으로 돼 있는 건데 요새 그거 어디서 파나요? 좀 근데 궁금해요. 그게 이제 저는 차례상, 저희 집은 차례를 안 지내요. 네. 그런데 이제 돌잔치에 가면 그게 늘 있었죠. 돌 사진에도 들어있고. 네. 그리고 예전에 조상님들의 입맛하고 요즘 조상님들 입맛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전에는 아까 차렸던 그런 거 좋아하셨던 네. 반면에 저희 할아버지도 아침에 토스트하고 커피 드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사를 하면 거기 토스트하고 커피 할아버지 좋아하셨던 거. 그럼요. 이렇게 네. 차린다고. 요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네. 차례상 한번 볼까요? 요즘 거. 요렇게 단촐하게. 이게 다예요? 요건 지금- 그래도 예전 건데? 지금 예전 보시는 게 건데요, 요즘 이거는? 게 아니라 네. 저게 전통 차례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 정말 단소화된 예, 거지. 전통 차례상은 뭐 부르게 드십시오 이게 아니라 네. 조상님 저희가 준비됐습니다 하는 네. 신호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막 잔치상이 아니라 정말 정갈하게 차리는 게 원래 주자가래라고 하는 차례에 대한 전통 이 예절을 정한 네. 책에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아. 문제는 그 이후에 조금 잘못된 문화 때문에 네, 네. 상이 점점 무거워지다가 조금 과잉이 된 그게 그런 상황. 과시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 네. 집은 이렇게 떡 벌어지게 차린다. 그래서 아, 예. 상에 빈 공간이 보이면 안 돼. 꽉 채우는 아, 거. 그걸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예. 죽어났거든요. 그렇죠. 전을 막 최근까지도. 산성으로 쌓으니까.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상이 막 이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경제적인 풍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과시. 과시. 70년대 뭐가 나오냐면은 가정의례 준칙, 네, 모든 걸 맞아요. 간소화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점점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예전엔 저렇게 풍성하게 차리고 싶어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네. 겨울철에. 그런데 이제는 음식이 뭐 비닐하우스가 생기고 네. 겨울에도 과일이 공급되고 그럼 조상님한테 좋은 거는 다 집어넣어. 네. 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이러니까 점점 상이 풍성해지고 옆집 철이네 갔더니 네. 이렇게 차렸더라. 또 앞집 순이네 갔더니 저렇게 차렸더라. 이게 과시 경쟁이 붙었는데 네. 사실은 전통 예법에는 많이 어긋났던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완성된 제수식품 사서 네. 차례상에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의 트렌드가 모니터를 통해서 가상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맞아요. 향을 피워요. 아.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로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저는 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사실은. 저거가 네. 이 속담이 있죠. 네.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그냥 보고 차례 눈으로 지내세요인데 저거보다 훨씬 좋은 게 저희 어머니가 요즘 시작하셨는데 네. 가족들 모인 단톡방에 옛날 그 필름 사진 인화한 게 있는 네. 앨범을 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올려줘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빠랑 같이 있는 사진. 전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건 좋네. 아버지가 젊었네. 저랑 닮았네. 그러니까 추억이 중요한 거지. 네. 그 조상님을 회고하는 게 중요한 거지. 먹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다. 네. 네. 아, 그래도 온라인 모니터에 선물이죠, 뭐. 먹을거리 이렇게 책상 올려놓는 거는 왜냐하면 저걸 나중에는 가족이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림의 떡이 된 거죠. 네. 영상의 떡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번엔 영상 틀어놓고 좀 뭐 절할 수 있으면 절도 좀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이어져 있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연결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가래떡을 예전에는 뽑아서 방앗간. 어머니가 네. 다 썰어서 그걸로 저 떡국 해 먹었거든요. 말려가지고, 예. 근데 그 얘기하면 깜짝 놀래. 그죠? 다 마트에서 사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다 방앗간 맵쌀 빻아가지고 네. 그때 쌀 이렇게 빻을 때 또 기다리면 또 떡 한 덩이 줘요. 방앗간에서 기다리면. 그랬는데 요새는 보니까 막 삼색떡 막 나오고요. 네. 저도 이번에 그 떡을 사러 갔더니 조랭이 떡.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저희야 이제 만두 빚은 지가 되게 오래됐고 만두 다 사서 먹습니다만 옛날에 그 만들었던 기억도 되게 참 정말 좋네요. 네. 저때 저희도 어머니가 늘 설 며칠 전에 가래떡을 뽑으면 저는 꼭 같이 갔어요. 거기에 김이 모락모락 바로 나오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기가 바로 막히죠. 물에 그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걸 그렇죠. 찍어 먹으면 기가 막혔거든요. 아, 배고프네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가족이 못 모이니까 네. 옛 어르신들한테 듣던 그 덕담 아. 새해가 되면 늘 좋은 그쵸. 말씀 해주셨는데 그걸 네. 못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덕담하면 요새는 이제 꼰대라고 이제 그런 얘기 듣는데 한 가지 이제 원칙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요새 또 청년들도 워낙에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로병사만 묻고 관혼상제는 묻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말씀하시는 분도 기쁘고 듣는 청년층들도 기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세뱃돈 어떡하지? 세뱃돈은 네. 줘야죠. 네. 네. 세뱃돈은 온라인으로. 계좌로? 세뱃돈 요새 온라인으로 다 주고받죠. 네. 이미 저희는 정산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세뱃돈 받으면 엄마 주머니로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어린이들의 최대 미스테리예요. 예, 어디로 갔나? 아니 엄마한테 맡겨놓은 세뱃돈이 지금쯤 집 한 채 살 돈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다 증발해 있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럼 어머니한테 따지고 싸움 나요. 네. 큰 다음에 그럼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네가 그동안 얼마를 썼는지 알아 이렇게 가시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네. 그래도 속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돈 어디 갔을까요? 예전에 또 그거 기억나네요. 종합 과자 선물 세트라고 있었어요. 야. 그거 영상 있나 모르겠네요. 어린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네. 거죠. 아, 이거예요. 안에 과자 이것저것 다 들어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뭐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기 들어있던 것 중에 요즘에 안 나오는 제품이 바니 드로프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티나 크래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아, 너무 옛날 얘기일까요? 예. 지금 저거는 저건 여성들이 저때 가장 맞아요. 좋아했던 판탈론 스타킹. 네. 스타킹이 너무 귀해서 네. 여성들에겐 스타킹을 이 명절에 선물하면 너무 기뻐했고 네. 아버지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양주입니다. 양주. 최고죠. 네. 그리고 고향에 갔다 올 때 이만큼 바리바리 또 싸주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런 정 보따리가 또 있었죠. 네. 한 보따리씩 들고 오죠. 아이고. 이제 뭐 싸주시면 이제 며느리들은 고민이 태산이에요. 이제 집에 와서 저거 어떻게 해 먹나. 그래가지고 뭐 요리법 막 찾아보고 그러면 뭐 전으로 뭐 국을 끓인다 막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도 싸주시는 그 정성이 너무 감사하고 예.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는 더 그립기도 해요. 그립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예전에 설 명절 풍속 잘 봤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네.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고 올해는 슬기롭게 잘 명절 보내시자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닥터왕 간다는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가운 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국민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네, MC 덕엽 이덕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 옆에는요 영원한 저희의 주치의죠 정훈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훈재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옆에서 든든하게 서 계셔야 되는데 네. 아, 뭐 상황이 좀 안 맞아가지고 조금 함께 못했던 점 네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오늘은 확실하게 끝까지 해주실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국민건강 프로젝트 우리 닥터 간다를 진행하면서 네네. 많은 사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혹시 우리 정 선생님은 기억나는 분 계실까요?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네. 우리 김재혁 사장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납니다. 또 네. 특히 아내분이 네. 외국 분이셨어요. 맞습니다. 네. 아, 기억납니다. 저는 누가 기억나는지 아세요? 누가 기억나세요? 뭐니 해도 닥터 간다 1회 때 이연숙 어머님 네. 첫 회이기도 하면서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맞아요. 발가락조차 못 움직이셨는데 네. 수술을 받고 나서 정말 기적처럼 네. 벌떡 일어나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닥터 간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우리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네. 오랜만에 또 합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늘 하는 거 있죠? 네. 자, 또 사연 주신 분이 영상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과연 누굴지 영상을 보여줘. 네, 안녕하세요. 마이티마우스 상추입니다. 제가 작년에 농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도 너무 잘 됐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에 복귀는 했는데 무대를 다시 선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뛸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닥터가 간다. 도와주세요, 제발. 아니 이게 누굽니까? 사연 주신 분이 마이티 마우스의 상추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정쌤은 좀 개인적으로 아세요? 뭐 약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아 인연이 있습니까? 네네. 그럼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닥터 간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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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가시죠. 네.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마이티 마우스. 오늘의 특별 주인공 마이티 마우스 멤버 상추. 2008년 데뷔 이후 많은 히트곡을 내며 인기를 끌고 있는 남성 힙합 듀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티 마우스입니다. 어유 마이티 마우스가 저희한테 다가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티 마우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정 선생님은 우리 마이티 마우스 노래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알죠? 네. 이야 우리 정 쌤이 에너지. 에너지. 지금 순간 살짝 험이 있어서 제가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금. 네, 혹시 모르실까봐 하나 감사합니다. 둘 셋 넷. 나나나나 에너지. 아, 감사합니다. 네. 야, 그나저나 마이티 마우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한두 명 모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어떻게 활동하고 계셨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뭐 중간중간에 계속 네. 싱글 앨범을 냈고요. 네, 방송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또 운동하면서 네. 또 이게 건강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곳은 마이티 마우스의 작업실. 새 앨범 준비가 한창인데요. 옛날에 우리 그거 없어요? We need a take. 어떤 곡이 나올지 팬들의 기대가 큰데요. 진짜 좋아. 우선 지금 마이티 마우스 앨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완벽히 되는 대로 마이티 마우스 앨범을 발매하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상추 씨 건강 때문이라는데요. 왜 괜찮아? 다리는 계속 풀어줘야 돼. 뭐 계속 뭉쳐 여기가. 아, 계속 만져야 돼? 아니, 계속 무릎을 이렇게 돌려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만지더라. 다리도 계속 각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자주 안 해주면요 각도가 굳어버려서 틈 날 때마다 각도를 계속 만들어주고 네, 무릎을 풀어줍니다. 여기 뒤쪽도 마사지도 계속 해주고요. 네. 우리 상철 씨가 작년에 네, 무릎을 이제 다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근황 물어보셨는데 네. 농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돼서 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2019년 11월 29일 날 공연이 있었는데 네. 2019년 11월 28일 날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공연 바로 전날 무릎을 다쳤던 당시의 영상인데요. 슛 하려던 순간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추 씨.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고 다음 날 공연은 물론 이후 해외 일정까지 모두 마치고서야 뒤늦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정도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하면 걷기도 힘든데 이 스케줄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 않았는데 네.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괜히 저 때문에 제 부상 때문에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갖고 그게 싫어갖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 싶어요. 왜냐면 그때 사실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그때 멈추지 않고 공연도 계속하고 일정도 잘 소화를 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무릎뼈는 크게 세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골이라고 한 정강이뼈,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슬개골 요 세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릎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인대는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무릎뼈가 앞쪽, 뒤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인대를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급격하게 이제 운동 중에 방향을 바꾸거나 착지할 때 무릎이 뒤틀릴 때 보통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상추 씨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태가 어떤지. 제 주변에 수술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이 수술 부위를 보면 되게 놀라는 게 어디 수술한 거예요? 그 수술 부위가 굉장히 좀 작아요. 그래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상추 씨가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어디 부위가 수술한지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인대는 네. 뭐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두 개의 수술 내시경 기구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카메라가 들어가게 네. 되고요. 하나는 이제 수술을 하는 내시경 조그만한 젓가락 같은 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상추 씨는 자가건 인대 이식을 하지 않았고 타가건 이식하셨기 때문에 네. 내시경을 통해서 인대도 이식을 하고 꼬매고 그다음에 안쪽에 손상받았던 연골 일부를 네. 또 저희가 깨끗하게 다듬고 나왔습니다. 재활을 어떤 뭐 운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 봐도요. 네. 그거 봐도 불안해요. 너무 왜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네. 그러다 또 다칠까 봐. 근데 이제 나름 안전하게 재활을 하고 있고요. 프로 선수들이 재활하는 곳에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랑 같이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 프로 운동선수가 하는 고강도의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재활 치료에 매달리는 상추 씨. 네, 지금은 워낙 또 운동도 잘 하시고 좀 잘 따라와 주셔서 지금은 웬만한 그런 기능적인 훈련은 지금 다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하나, 둘. 그만큼 빨리 무릎을 회복해서 예전처럼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추 씨.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자, 정 선생님 그러면 우리 상추 씨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진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수술한 지가 이제 1년이 됐고 제가 뭐 각종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재활하는 모습 많이 봤는데 혹시 지금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뭐 무릎에 소리 나는 게 첫 번째 불편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크류 박은 게 좀 느껴지면서 약간 불편한 게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좀 오래 걷거나 하면 좀 붓기도 있고, 네, 좀 불편한 감이 아직 확실히 있습니다. 네. 어때요? 소리가 아까 나신다고 했는데 네. 소리 날 때 통증이 같이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소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시면 이게 뼈랑 피부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꼭 이번에 이렇게 병원에 한번 오셔서요. 네. 나사를 제거하시면은 예, 그런 불편한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지 1년. 과연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지. 무릎을 구부릴 때 쓰는 관절이 있는데 거기가 좀 상했어요. 닥터가 간다를 기대해 주세요. 아, 상추 씨는 연예계 대표 몸짱이었는데 그동안 무릎 때문에 이렇게 활동이 좀 뜸했었군요. 네. 1년 전에 수술하고 재활도 보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닥터와 간다를 통해서 완벽하게 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닥터와 간다 사연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나 혹은 하단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릴게요. 확실히 예년과는 많이 달라진 설 명절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슬기롭게 잘 지내셔야죠. 네, 주변에 뭐 좋은 사람들, 네. 챙겨야 될 사람들 모두 챙길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설 당일인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